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좀 재밌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시황 이야기를 잠시 하고 다음에는 최근에 배당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배당. 그래서 이 배당이 뭘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배당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업종은 어디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 배당 주들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라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황부터 잠깐 해볼까요? 오늘 우리 지수는 사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도입니다. 최근에 보면 조금 확대해 보면 종가가 계속 그 잔잔하게 좀 옆으로 좀 눕죠. 근데 사실 지금의 수급은 조금 왜곡되는 부분의 수급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수급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주가 그 자체로만을 좀 본다면 상당히 눈치 보는 정도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확실히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저희가 매일 이렇게 지수라든지 뭐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상해종합지수는 다행히도 반등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으로 상해종합지수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담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지수를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방식 중에 일부분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일부분 중에서 이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할 때 지수가 상승하느냐 이거를 조금 키워볼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느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로 시장을 좀 보는데요. 일단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실적이 무조건 좋은 회사들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때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 매매하는 방식과 지수가 하락할 때 매매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상승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신고가를 낸다든지 혹은 뭐 어떤 저항선을 넘어가려고 뭐 이렇게 꿈틀꿈틀 된다든지 수급이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모습에 의해서 매수를 할 때가 많죠. 근데 이게 요렇게 지수가 좋고 실적이 좋은 요렇게 두 가지 궁합이 맞을 때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수익이 나기 마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이랬어요. 보면 사실 여기까지가 엄청나게 수익률이 빨랐던 기간이었어요. 이때는 이때부터 사실은 저희도 전기차를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뭐야 할 정도로 수익률이 꽤 많았던, 그리고 여기 한 7, 8월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시장이 조정이 있었고 잠깐 불쑥 나오는 정도 때 요때만 하더라도 짧은 기간일 때도 계좌가 꽤 크게 뭐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시장과 실적이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이 만나면, 즉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떠한 수급이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다면 이때는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것,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역시 수급이 빠지고 있다. 뭐 환율이든 뭐든 간에 수급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종목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의 중심값이 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상승할 때는 시세의 중심값 위에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런 정도에서 움직이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다시 지수가 상승한다면 다시 시세 중심값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투자 전략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이 시세 중심값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때는 시세의 이 가장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투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지수를 꾸준히 매일매일 아주 제일 중요한 지수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수로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지수가 횡보하는 장은 뭐라고 할까요? 횡보하는 장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 시세의 중심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종목이 위에서 놀고 아래에서 놀고 요런 장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목들이 시세의 어떤 중심값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럴 때는 건들지 말거나 이 시세 바닥 정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여기를 확대해 보면 시세 중심값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바닥에서 들어갔을 때는 뭔가 상방에 대한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이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잘못 매수하면 훅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장에서는 물량을 많이 실지 말고 매매 횟수를 좀 줄이는 것이 오히려 시장과 엇박자가 나지 않는 뭐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떠한 지수가 크게 확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았는데 나의 종목에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조금씩 보여진다라는 것에 너무 그렇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보면 사실 별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몇 개의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몇 개의 종목들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방송을 듣는 분들 혹은 저희도 시세의 어떤 일부분만을 매수하지 않고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뭐 금융업종, 뭐 건설업종, 뭐 제조, 전기전자 이렇게 여기에서 대표되는 대장주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 중에 일부를 보고 시장에서 매매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 결론은 이 각 업종 간의 업종들의 대장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계좌는 수익이 나기 힘들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이 약간의 좀 추세가 달라지는 이런 느낌이 보여주면 올라갔던 놈이 확 꺾인다거나 아주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의 이만큼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고 아주 일부분만이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도된 자금으로 뭐 여기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시장이 좋아져서 대장주들이 진짜로 가버리면 얘네들은 매도하고 일로 다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세 어떤 현재의 어떤 여러 종목 중에 상장사 중에 일부가 지금 최근에 좀 반등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장 전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의 시장에서 크게 혹은 뭐 아주 타이트하게 매매하거나 이르기는
좋은 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지금의 모습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의 모습보다는 이 하락을 멈춘 첫 번째 어떤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 이 상승 구간이 확실하게 추세가 만들어졌구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정은 극복해서 갈 때, 뭐 이런 부분 혹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세가 정말 변하는구나라고 느끼고 물량을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 아직은 이 추세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직 결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이런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없는 장세. 이런 장에서는 함부로 무언가를 하기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조금 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중공업 애들도 좀 반짝반짝을 하고, 일부 섹터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이 고민이 일단 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보면 중공업 ETF를 볼게요. 타이거 200 중공업 ETF인데요.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한 20% 정도 상승을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중공업도 있겠죠.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으로 아주 잘 가고 있었고, 미포조선도 잘 가는 편이었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은 좀 옆으로 기고 있고, 뭐 이런 건데요. 만약에 가장 좀 업종을 대표하듯이 움직이는 현대중공업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종목을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이 다 비리비리 하는데, 비리비리하고 일부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시장 전체가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작년처럼 그런 좋은 장일 때는 물량을 아주 많이 일단 뭐 다 실어도 사실은 실적만 제대로 된 회사만 고른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실적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종목을 고르면 완전히 물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시세가 이렇게 상승하든 않든 일단 실적으로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공업을. 근데 사실 중공업이 지금 현대중공업의 연간 어떠한 실적을 좀 보면요. 일단 매출만 한번 놓고 봐볼게요. 매출을 보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한 5년 전쯤만 하더라도 어때요? 50조 정도의 매출이 나왔던 이게 회사가 지금 10조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이렇게 확 떨어졌죠. 근데 다만 지금이 바닥일 것이고 적자가 나와 있는 상황에 내년에 매출이 조금 늘어요. 그러니까 12조에서 14조로 늘고 그다음에 16조로 늘 것이라는 어떤 매출에 대한 예측치들이 좀 나오는데요. 최근에 관련 그 리포트를 좀 보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면 50조 했던 회사가 10조로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생각해 보면 전기차는 지금 보급률이 1% 정도인데 이게 앞으로 뭐 100%까지 되지는 않겠죠. 다른 차종들이 나올 테니까. 꽤 한 50%까지라도 성장할 때까지 같은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회사인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50조 했던 회사가 10조로 떨어졌는데 이 산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쪽은 어떤 트레이딩의 아주 철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간다고 따라 산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시장의 방향이 지금 횡보해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무언가 추세 반전 어떤 변화가 생기면 확 물려버릴 수 있는 업종이고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회사냐라는 입장에서 한번 봐야죠. 그렇죠. 부채 비율도 높고 영업이익률이 0.6%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0.1, 그러니까 뭐 그냥 본전치기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산업이 이거는 큰 대세 상승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시대가 이렇게 딱 변하는 이런 시기, 이러한 큰 산업의 흐름, 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시대가 바뀌는 뭐 이러한 무언가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 아무리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보면 요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 중공업 쪽이 최근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그냥 시세는 시세로만 보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진짜 저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라고 느꼈을 때는 실적의 검증을 해서 실적의 미달이 나오면 아무리 시세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도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그죠? 만약에 이 종목을 저희 부모님한테 최근에 바닥에서 한 20% 상승했는데 한번 매수해 보겠어요? 이렇게 저는 절대 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하루하루 트레이딩 하는 정도의 사람들에게서 입에서 오르내리락 할 수 있는 종목 정도이지 앞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만 수급에 의해서 패시브 물량에 의해서 변동폭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트레이딩으로서 관점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를 트레이딩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어기고 실적을 보지 않고 무언가를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따지면 모든 종목이 매매 대상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최근에 메르스 관련해서 이런 단타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지 않고 권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조금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볼까요? 현재 어떻게 왔는지. 이런 회사인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준다면, 뭐 이렇게 해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과거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락했던 종목을 이걸 매수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관점에서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관점은 매수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쪽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배당. 배당을 몇 프로, 지금 한국의 배당 평균이 뭐 1.5 뭐 정도 이렇게 되죠. 1.5 정도. 아, 이거 배당, 이거 받으려고 뭘 해야 되나라고 했더니, 한 회원도 좀 여쭤보시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좀 보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볼게요. 요런 리포트예요. 증권업. 우려보다는 선방 중 하면서 증권주 쪽이 배당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계절이니까 배당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리포트예요. 진짜 과연 그럴까? 배당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찬바람이 불면 그때마다 자꾸 내 얘기가 나오나? 근데 주변에 배당으로 큰 돈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 그래서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이겁니다. 증권업종에 배당이 많으니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증권업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았는데 선방을 하고 있다. 근데 보통 딱 제목을 보면 결론이 나와요. 우려보다는 선방 중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거예요. 보통 좋은 리포트들은 무조건 서프라이즈, 사상 최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떠한 상황의 어떠한 부진을 뭐뭐로 만회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보다는 그냥 쥐어짜서 현상 유지하는 정도다라는 거지. 이쪽 업종이 너무 좋아서 꼭 매수하자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걸 떠나서 한번 또 이야기를 쭉 볼게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큰 논리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을 만회할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 그죠? 어떤 부분이 사업이 안 좋으면 다른 부분으로 만회한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 PBR, 증권업 PBR이 0.6배 정도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보면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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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솔깃하긴 합니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구나.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데 배당이 많다면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네.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근데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배당이 좀 높은 쪽의 모습을 좀 같이 보면 배당이 높은 애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당 투자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배당을 사서 뭐 12월 27일까지 주식을 한 다음에 한 주주총회 끝나고 한 4월경쯤에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혹은 뭐 이날 이후로 그냥 매도를 한다든지 이 배당에 대한 어떤 기준만 충족한다라든지 어떤 전략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단기적인 흐름의 배당 투자 전략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돌아가서 이야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일단은 지금 6% 정도까지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데들이 몇 군데가 보이죠? 메리츠, NH, 미래에셋, 그렇죠? 이렇게 6% 배당 수익이라면 이거는 상당한 것입니다. 상당한 것. 그린 케미칼이 9% 배당 수익률이 나왔죠.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1년에 9% 배당으로만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의 뭔가 이렇게 현혹할 만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 배당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현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배당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때, 오늘 오전에 한 고객과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 주식 투자 자금 중에 15억 정도, 30억 정도 중에 한 이 두 개를 나눠서 한쪽에는 하나의 A라는 종목을 앞으로 좀 향후 좀 길게 좀 보유를 해서 그래서 아주 좀 꽤 많은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는 어떤 것이 있고, 나머지는 시세의 어떤 흐름에 맡기겠다. 그 말은 시장의 대장주들은 해마다 바뀔 테니까 그때마다 뭐 어떤 대장주들을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투자 전략이 나쁘고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나이라고 보거든요. 나이. 현재 나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한 40대까지 한 문금, 50대, 60대까지 뭐 한 문금, 70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요 정도는 반반 정도라고 생각해요. 반반. 리스크 반, 어떤 리스크가 높더라도 좀 투자해 볼 만한 이런 정도라고도 생각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아예 리스크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저는 나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이쪽은 리스크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보면 시장의 리스크를 가장 해지하는 가장 쉽지만 어려운 방법은 장기 시간에 투자할 때이거든요. 보통 시간이 길게 투자하면 뭐 1, 2년이 아니고 한 30년 뭐 이렇게 길게 시장을 쭉 놓고 본다면,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과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이 어느 정도 수렴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아주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오히려 물가 어떤 인플레 대비해서 채권보다 주식이 더 안전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사실이니까요. 근데 뭔가 이거를 얘기하기가 좀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는 만약에 50대 한 60대 정도라면, 아까 그분의 고민이 한 15억 정도는 아주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매매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5억 정도는 이거를 뺀 최고의 어떠한 대장주들을 매매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정도 나이대라면 리스크를 한 50%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15억 정도는 뭐 성장주를 투자하는 건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주식에서. 나머지 15억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이 있다면 나머지는 채권 성향이 있는, 그러니까 뭐 예적금도 되고 뭐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쪽은 난 너무 싫어. 그래도 주식이야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배당주 쪽을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주. 뭐냐면 배당주를 9월에 사서 뭐 1월 달에 매도한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요. 적어도 배당주라는 것의 개념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두 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배당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거겠죠. 이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이 주식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 주식의 가격에 대한 시세 차익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과 플러스 꼬박꼬박 나오는 이 배당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배당 투자를 할 때는 잠시만요. 이 배당 투자를 할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배당주라는 것은 배당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가 매출이 나왔어요. 매출이 나와서 뭐 흔히 보통 뭐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라고 했을 때 어떤 나의 어떤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다. 회사가, 어떤 A라는 회사가.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회사가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서 무언가를 뺐을 때 영업이익이 되고 여기서 무언가를 뺐을 때 순이익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배당이 뭔지에 대한 원론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억 매출이 나와서 뭐를 빼고 했더니 순이익이 100억이 남았어요.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 한 30억 정도는 배당으로 고객들한테 주주들한테 주고 나머지 70억 정도는 다시 이익 잉여금으로 넣어서 다시 매출로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매출을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하자. 적어도 한 1100억 정도는 나오게끔 하자. 이런 논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정말 성장할 만한 어떠한 투자처가 확실하게 있다면 사실은 배당을 주는 것보다 그 배당 줄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해서 매출을 높여서 순이익을 높여서 결국에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주주들에게 저는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제 반론도 많을 수 있겠지만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그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배당을 줄 정도의 여력도 없이 성장할 곳이 너무 많은데 성장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왜 배당을 주어서 세금까지 내버리게 하느냐 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더 이용해서 복리로 회사가 더 커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워렌 버핏이고 그 워렌 버핏의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면 과거부터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간에 배당이라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이 복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 각도를. 최대한 이 각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 한번 찾아볼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사의 수익은 한 주당 32만 달러예요. 한 주당. 그거는 32만 달러. 3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주당 한 3억 5천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3억 5천 정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회사의 장기적인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최대로 놔두고 보면 쫙 뻗쳐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시장에서는 S&P 500과 비교하는데요. S&P 500과 비교하면 S&P 500은 한 요 정도가 있어요. 비교 두 개만 딱 비교해보면. 왜 시장 수익률보다 엄청난 수익을 얻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워렌 버핏이 얘기하기를 본인들은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당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배당으로 나갈 돈을 오히려 회사에서 재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배당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당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배당을 할 때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과 배당이라는 것 두 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이 배당이라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은 성장주의 개념이에요. 성장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좀 버벅대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쭉 성장하고 있던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시장이 포화됐는지 그 산업이 성숙됐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투자할 때를 못 찾았을 때 보통 시장에서 배당을 많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작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앞으로 이만큼 큰 어떠한 새로운 산업을 봐서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순이익에서 뭐 30%씩 40%씩 배당 성향을 높여가면서 배당으로 주기에는 회사가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즉 배당을 내가 어떠한 A라는 회사에 배당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 회사의 성장 속도가 둔화된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에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시세 차익, 주식의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것은 배당 없이 쭉 성장하는 이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의미와 또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투자라는 개념을 조심해야 돼요. 배당 투자. 왜냐하면 배당에 관련한 어떤 이 차트들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특히 아까 그 회사가 얘기했던 그 리포트에서 나왔던 요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애들, 여기 미래에셋, 뭐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제가 좋아하는 쪽은 저는 대신증권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회사들의 월간 차트를 한번 볼까요? 과연 이런 회사들로 6% 7%씩 대신증권이 뭐 이번에 우선주가 7%인가 배당 수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볼까요? 대신증권 우선주 보면 어때요? 이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회사? 그러니까 7% 배당 수익이 나온 대신증권을 들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때 한 20년 전보다 가격이 못해요. 주가의 가격이 한 10년 정도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이 조금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한국 시장은 그래요. 미국은 좀 다른 느낌이지만. 그래서 배당 투자라는 걸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주가가 빠져서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배당 투자는 이런 겁니다. 72법칙이라고 있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복리.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10,000원을 20,000원을 만드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 정도의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면 나누기 하는 거예요. 7.2년 정도면 10,000원이 20,000원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72법칙 해가지고 5% 정도의 배당이 나오는 사실 뭐 들락날락 하겠지만 증권주 우선주에다가 만약에 배당 투자를 했다라고 마음먹을 때는 내가 만약에 1억을 여기다 투자했다 그랬을 때 나의 목표는 2억 만들고 나오겠다라는 목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1억 원이란 투자를 했을 때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 배당 1억이 생겨서 결론적으로 2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매도를 안 했다면.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10년 됐어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요때 와서 보니 1억에서 배당은 1억이 됐어요. 근데 이 원가가 5천만 원이 됐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저는 자산이 좀 많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한해서 따박따박 생활비 정도로 생각하는 투자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증권주도 볼까요? 뭐 미래에셋을 볼게요. 미래에셋 대우 우선주를 보면 요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투자했더니 배당은 꼬박꼬박 5% 6% 받았는데 시세 차익이 안 났을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정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거죠. 이거를 충분히 더 시간을 들여서
마치 보험처럼 혹은 이것을 뭐 후세까지 넘겨줄 정도의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0억 정도를 넣었다. 여기서 5% 수익이라면 1년에 2억 5천 정도 나온다라는 소리잖아요. 배당 수익률이라면. 그렇죠? 이것으로 그냥 나는 족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라면 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 리포트들 뭐 아주 단편적으로만 배당 지금 몇 프로 준다는데 지금 저점으로 보이는데 이거 매매해야 되나요? 뭐 이런 리포트를 보면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시세 차익이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쪽의 회사의 배당은 1%대일 것이고 거의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년 동안 가지고서 1%를 먹기 위해서 배당주에 들어간다. 이것은 오히려 좀 안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모르겠다. 배당주라는 것을 해볼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채권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당연히 채권형이 더 수익률이 작겠죠. 채권형이라는 것 자체도 좀 부담돼. 그러면 예적금에 넣는 거겠죠. 더 작겠죠. 그러니까 회사채나 이런 것들보다 일반 은행 예적금들이 훨씬 더 낮겠죠, 수익률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가 높은 게 맞아요. 그리고 안전이 높을수록 수익은 떨어지는 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배당에 대한 어떤 환상 역시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선주에 대한 이런 환상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선주를 내가 꾸준히 모아서 배당금을 모아 나가면 나중에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매도를 못 해요. 매도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상황에 걸려서 저희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배당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어떤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성향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할 회사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서도 가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배당, 뭐 현금, 지급, 채권 이런 것들은 원금이 유지되는 어떠한 조건 혹은 그러한 원금을 보존하는 어떠한 이런 추구형의 어떠한 이런 상품들의 수익률은 전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배당에 대한 관점은 저는 배당할 거면 주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비관적이죠.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예 주식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 이거랑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공격적으로 이름은 어떠냐라는 생각도 해요. 아까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러한 배당주들이 지금 어떤 시세의 어떤 바닥점들에 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이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증권업에 대한 리포트는. 근데 여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배당주를 투자하지 않아요. 성장주를 타고 가다가 고점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있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자신들도 본인의 어떠한 원하는 것에 모순이 많아요. 안전하지만 성장하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을 찾는다든지, 그렇죠? 배당주를 할 건데 시세 차익도 노린다든지 안 맞죠. 이제는 안 맞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뭐 6%대에 올라오는
몇 개의 어떤 종목군들을 모아서 기사화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혹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책임져 주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방송 이렇게 하고요. 예,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